네, 이 사건은 2022년 봄경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직업은 택시기사였고요. 김초롱 씨는 의뢰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2명의 승객이 이미 탑승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운행하던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랍니다.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요? 과연 의뢰인은 어떤 혐의에 연루되어 이런 전화를 받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YK에서 5년 동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송무부 소속 은지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송무부는 형사, 일반 민사, 가사 등 여러 두루 사건을 다 다루고 있고요. 어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그 사건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 송무부의 크나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YK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을 보았고, 특히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억울한 사정이 무조건 밝혀져서 그들이 결백을 입증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해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억울한 사람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네, 이 사건은 2022년 봄경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던 상황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의 의뢰인의 직업은 택시기사였고요. 이 택시기사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택시를 운전하며 승객들을 태우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때 굉장히 손님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우연치 않게 운전면허 시험장을 지나던 도중 2명의 승객을 택시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2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면허 시험장 밖으로 나가던 도중 우연히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 서 있는 김초롱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셨기 때문에 김초롱 씨까지 태운다면 조금이나마 더 많은 금원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택시 기다리시죠? 그냥 조수석에 타세요. 김초롱 씨는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어딘가 탐탁지 않았지만 일단 의뢰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조수석에 탄 이후에야 택시 뒷좌석에 2명의 승객이 이미 탑승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2명의 승객도 어딘가 좀 탐탁지 않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고 김초롱 씨 그리고 2명의 택시 승객을 태운 채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왜 떨어지신 거예요? 라며 평소처럼 오지랖 넓은 대화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어느 순간 김초롱 씨와 뒷좌석에 앉아있는 2명의 승객들에게 택시 동승 여부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김초롱 씨와 승객 2명에게 택시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2명의 승객과 김초롱 씨, 의뢰인께서는 택시비와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합석을 해놓고 왜 조수석만 할인 혜택을 주는 건가요? 택시비는 조수석이랑 저희가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는 게 맞죠.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니 김초롱 씨와 자신들이 택시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초롱 씨는 이런 상황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져서 크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김초롱 씨가 더 적은 택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가 오고 가던 도중 의뢰인께서 운행하던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조석은 택시비 할인해드려야 되니까 카드도 이쪽으로 좀 주시고, 김초롱 씨에게 택시비를 더 적게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카드를 달라고 김초롱 씨의 팔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차 유턴하는 거 보셨죠? 유턴을 저렇게 해야지 운전면허도 합격하죠. 다음에는 더 잘해서 합격해보세요. 의뢰인은 김초롱 씨 그리고 2명의 승객에게 다음번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꼭 합격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기분 좋게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랍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요? 과연 의뢰인은 어떤 혐의에 연루되어 이런 전화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떠나자 뒷좌석 승객 중 한 명이 김초롱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기요, 택시기사가 카드 달라고 말하면서 손이랑 허벅지 이런데 계속 만지지 않았어요? 대신 신고해드릴까요? 가만히 뒷좌석 승객 한 명의 이야기를 듣던 김초롱 씨는 그제서야 내가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를 당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김초롱 씨의 신고로 인하여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피해자인 김초롱 씨가 아니라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중 한 명이 김초롱 씨에게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들은 김초롱 씨와 자신들이 택시비를 정확하게 출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김초롱 씨가 택시비를 적게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비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의뢰인의 어떤 모습인데요. 의뢰인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계셨는데 모든 승객들이 탑승한 이후에는 의뢰인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께서 다음번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꼭 합격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지역 행사 운전면허의 요령, 운전면허 시험의 스타일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늘어놓으셨어요. 적어도 이러한 모습들이 종합되어서 뒷좌석 승객 중 한 명이 의뢰인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초롱 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김초롱 씨에게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던 뒷좌석 승객 중 한 명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영상에는 의뢰인의 손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 김초롱 씨의 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뒷좌석 승객의 반응 등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김초롱 씨와 뒷좌석 승객 중 한 명의 진술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초롱 씨의 진술을 어떻게든 배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정에 출석한 김초롱 씨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변호인이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김초롱 씨가 일정한 답변을 한 후 김초롱 씨가 말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다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김초롱 씨는 저의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이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말을 어느 정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뒷좌석 승객 중 한 명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김초롱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리 있게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의 어떤 억울함을 밝히는데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저는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의뢰인의 행동을 제가 먼저 참고인인 뒷좌석 승객 중 한 명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자 택시기사가 코로나가 성행하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느냐, 당연히 동승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매너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의뢰인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할 기회를 좀 드렸더니 그분이 좀 차분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건 발생 당시에 정말 어떤 것을 목격했는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뢰인이 김초롱 씨를 추행하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고 어딘가 이상하게 보일 만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일을 김초롱 씨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나는 강제추행을 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모두 잘 얻어냈고요. 결국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저희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결국 풀어내게 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이시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좀 시달리시다 보니까 저희를 선임하시기 전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뭐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이미 의사를 전달하신 상태였고, 검찰에도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면담을 할 때에도 사건이 오래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시키는 것이 나는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번 끝까지 싸워보자. 좋은 결과를 어떻게든 가져다 드리겠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했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어느 정도 결단이 쓰신 것인지 자기는 무죄가 확실하다고 결백을 호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홀로 끙끙거리실 것이 아니라 전문가, 변호인을 만나서 사건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올바른 해결책을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감히 권유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위기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은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재미있게 즐길수록 약이 되는 리걸 엔터 채널 법률약은 유튜브, 팟빵, 네이버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